해병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한 여군이 훈련 도중에 동료를 구했으나 억울한 누명으로 폭행을 당하고 피투성이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 그녀의 어머니이자 최초의 해병대 투스타 장군인 여성이 찾아와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서해 최북단, 북한의 장산고지 손에 잡힐 듯 보이는 백령도. 이곳은 대한민국 해병대 제6여단 흑룡부대가 지키는 조국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연평균 200일 이상 안개가 끼고 겨울이면 살을 애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척박한 땅. 이곳의 시간은 긴장과 정적으로 흐른다. 특히 6여단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색대대의 막사는 24시간 내내 팽팽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 삭막한 철의 왕국에 이질적이면서도 완벽하게 녹아든 존재가 있었다. 해병대 수색대의 상징인 녹색 명찰을 가슴에 단 하지나 하사였다. 웬만한 남성 대원들보다 한 뼘은 작은 체구였지만 팔강모 아래로 드러난 다부진 턱선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눈은 그녀가 겪어온 훈련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한 것도 모자라 귀신 잡는 해병 중에서도 1%만 갈 수 있다는 수색대에 지원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했다. 하지만 진아는 지옥과도 같은 훈련을 남자 동기들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소화해내며 당당히 녹색 명찰을 쟁취했다. 그녀의 기수는 해병대 역사상 수색 교육을 수료한 세 번째 여군으로 기록되었다. 하하사, 또 혼자 작품 찍나? 대테러 훈련을 위한 레펠 훈련장, 15m 상공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꾸로 뛰어내리는 진아의 모습을 보며 고상철 소령이 비아냥거렸다. 수색 중대장인 그는 사사건건 진아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여자가 그것도 자신의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대원 중 하나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의 보수적인 가치관 속에서 여군은 보호받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지 최전선에서 남성 대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존재가 아니었다. 전쟁은 쇼가 아니야. 팀워크를 무시하는 영웅 노름은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고 소령의 가시 돋친 말을 애써 무시하며 진아는 착지 후 신속하게 주변을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녀에게 이곳 백령도는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누군가의 딸이 아닌 해병 하진아로 온전히 서기 위한 마지막 성역이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녀가 평생을 벗어나고 싶어 한 거대한 파도, 바로 어머니의 존재가 있었다. 진아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해병대에 살아있는 전설 해룡부대 제1해병사단장 차유진 소장이었다. 해병대 최초의 여성 장군이자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집요함과 강직함으로 강철 해룡이라 불리는 인물. 그녀의 지휘 아래 제1사단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했다. 진아는 그런 어머니의 딸이라는 사실을 입대 서류의 비상 연락망 외에는 철저히 숨겼다. 차유진 장군의 딸이라는 후광이 아닌 땀과 실력으로 붉은 명찰과 팔강모의 자격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나 하사, 내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훈련이 끝난 후 장비를 반납하는 진아에게 고 소령이 다가와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적의가 서려 있었다. 보고드립니다. 저는 훈련 교범에 명시된 모든 안전수칙과 팀 전술 행동을 준수했습니다. 진아는 흐트러짐 없는 눈빛으로 고 소령을 마주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고 소령의 얼굴이 더욱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내 눈에는 전우들이 보이지 않나? 혼자 잘나서 튀어나가면 뒤처진 대원들은 뭐가 돼? 내가 그렇게 대단해? 제 임무는 선두 강화 후 목표 지점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속 강화조의 안전 확보는 제게 부여된 첫 번째 임무입니다. 논리정연한 답변이었지만 고 소령에게는 그저 건방진 말대꾸로 들릴 뿐이었다. 그는 진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여긴 내 놀이터가 아니야. 5도 해병의 정신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수색대에 발을 들여나? 5도 해병.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해병 문화를 상징하는 그 단어에 진아는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녀가 아는 진짜 해병 정신은 그런 껍데기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이어진 IBS 소형 고무보트 해상 침투 훈련에서 진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그녀의 보트는 선두 그룹을 유지했고 그녀의 노련한 패들링은 팀의 항로를 정확하게 유지시켰다. 목표 지점인 해안에 가장 먼저 도착해 은밀하게 보트를 은폐하고 경계 태세를 갖추는 모습에 지켜보던 동료 대원들도 혀를 내둘렀다. 독종이야 독종. 하하사는 진짜 해병이라니까. 우리 기수 자존심이다. 고 소령만 아니면 진짜 인정받을 텐데. 동료들의 조용한 인정과 고 소령의 불쾌한 시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훈련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 터졌다. 짠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대원들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생활관으로 향했다. 진아 역시 말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샤워를 마치고 관물대를 정리하던 그녀는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벚꽃이 만개한 진해 군항제에서 해군 사관생도 제복을 입은 앳된 어머니와 어린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의 강철 해룡과는 거리가 먼 그저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젊은 군인이었다. 진아는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다. 동시에 그 거대한 이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 모순된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해병으로서 어머니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 딸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어머니의 존재가 자신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존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그늘이 머지않아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파도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방파제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도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등 뒤에서 고상철 소령의 뒤틀린 질투심 속에서 맹렬하게 싹트고 있었다. 백령도에서의 삶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혹독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백령도의 날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심수를 부렸다. 짙은 해무와 집채만 한 파도는 해병대원들의 훈련 의지를 시험했다. 하지만 날씨를 탓하는 해병은 해병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흑룡부대 수색대대의 훈련 강도는 오히려 더욱 극악해졌다. 악천후야말로 실전과 가장 가까운 최고의 훈련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그날의 훈련은 야간 IBS 기습 상륙 및 적 해안두보 확보 훈련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방향조차 가늠하기 힘든 안개, 그리고 보트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파도. 진아가 속한 상어팀은 선두에서 목표 해안을 향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훈련을 총지휘하는 고상철 소령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게 대원들을 몰아붙였다. 특히 그의 신경은 온통 하지나 하사에게 쏠려 있었다. 어떻게든 그녀의 콧대를 꺾어버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상어팀, 현재 위치 및 진행 상황 보고. 여기는 상어 하나. 현재 목표 지점까지 800m. 파고가 높아 예상 시간보다 10분 지연되고 있음. 예상.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진아의 차분한 목소리에 고 소령은 불쾌한 듯 혀를 찼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10분이나 지연됐는데 그게 보고인가. 패들 속도 높여. 전원 전투 수영으로 전환해서라도 시간 맞춰. 고 소령의 비상식적인 닥달에 팀원들의 움직임이 더욱 거칠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거대한 파도가 IBS를 덮쳤고 보트 좌측에서 패들링을 하던 김민준 일병이 균형을 잃고 차가운 바다로 튕겨나갔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김일병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민준이. 팀원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성난 파도 소리에 김일병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진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상황을 판단했다. 상어 둘 즉시 팀 통제하고 보트 위치 사수. 상어 셋은 지휘부에 상황 전파하고 조명탄 요청. 나는 김일병 구출하겠다. 안 됩니다. 하하사님. 지휘관 허가 없는 이탈은 명령 불복종입니다. 팀의 부팀장이었던 최상병이 다급하게 그녀를 말렸다. 훈련 중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이탈은 군의 근간을 흔드는 항명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지휘부에 보고하고 허가받는 순간 골든타임은 끝난다.
이 수온에서 5분만 버티는 것도 기적이야. 하지만 고 소령님이 전우의 목숨보다 중요한 명령은 없어. 진아는 단호하게 말을 끊고는 자신의 허리에 묶여있던 생존 로프를 확인한 후 차가운 밤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내 전우를 구해야 한다는 해병의 본능만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여기는 지휘소. 상어팀 무슨 일인가? 왜 대열을 이탈하는 대원이 발생했나? 무전기에서 고 소령의 불호령이 터져나왔다. 해안에서 고성능 감시 장비로 훈련 상황을 지켜보던 그는 진아의 돌발 행동을 즉각 포착한 것이다. 보고드립니다. 김민준 일병이 해상으로 추락, 하진아 하사가 구출을 위해 누구 마음대로 당장 복귀하라고 전해. 이건 명령이다. 명령 불복종은 즉결 처분감이라는 걸 몰라. 최 상병이 무전으로 전해오는 고 소령의 격노한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미 진아는 칠흑 같은 파도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바닷속은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김일병은 허우적거리다 이미 탈진했는지 의식을 잃고 가라앉고 있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진아는 필사적으로 잠수해 김일병을 붙잡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의식은 희미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저체온증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김민준 해병. 정신 차려. 진아는 다급하게 김일병의 뺨을 가볍게 치며 의식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그를 자신의 몸에 단단히 결박하고 보트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성인 남성의 무게에 거친 파도까지 팔다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포기할 수 없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내 전우를 여기에 버려두고 갈 순 없어. 얼마나 지났을까? 거의 탈진 직전의 상태로 보트에 다다른 진아를 동료들이 끌어올렸다. 하늘에서는 지원 요청을 받은 다른 팀이 쏘아올린 조명탄이 대나처럼 주변을 밝혔다. 괜찮습니까, 하하사님? 김일병은? 진아는 자신의 안위보다 동료의 상태를 먼저 물었다. 숨은 붙어 있습니다. 하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동료들의 존경 어린 눈빛에도 진아는 기뻐할 수 없었다. 멀리 해안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고 소령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손에는 통신용 안테나로 쓰이는 길고 단단한 막대가 들려 있었다. 하진아 하사.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은 목소리였다. 내가 뭔데 명령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움직여. 보고드립니다. 상황이 위급하여. 닥쳐.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아의 뺨에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고 소령이 휘두른 안테나에 그대로 얼굴을 맞은 것이다. 입안이 터지면서 짠 바닷물과 비릿한 피맛이 뒤섞였다. 이게 항명이야.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라고 너 같은 건. 고 소령은 쓰러진 진아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모든 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뺨을 다시 한번 후려쳤다. 내가 여왕이라도 된 것 같나?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자리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여긴 해병대다.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곳이라고. 폭언과 함께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진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상관에게 반항하는 것은 곧 군 생활의 끝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저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모래사장 위에 무릎 꿇고 모든 수모를 견뎌내야 했다. 동료들은 차마 그 광경을 지켜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말리고 싶었지만 고 소령의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 누구 하나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다. 하진아 하사를 당장 헌병대에 인계해. 이건 지휘관 폭행 및 항명에 대한 현행범 체포다. 군사재판의 회부에서 그 더러운 명찰을 떼어버리겠어. 고 소령은 싸늘하게 명령을 내뱉고는 돌아섰다. 의식을 잃어가는 진아의 귓가에 동료를 구했다는 안도감과 지독한 모멸감,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여 맴돌았다. 붉게 물든 해안의 어둠 속으로 그녀는 그렇게 홀로 잠겨갔다. 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감촉에 하진아 하사는 힘겹게 눈을 떴다. 시멘트 바닥에 냉기가 젖은 전투복을 뚫고 온몸으로 스며들었고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보이는 것은 사방이 막힌 회색 벽뿐이었다. 유교단 헌병대 영창, 흔히 징벌실이라 불리는 좁디 좁은 독방이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한 통증보다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해병의 명예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굴욕감이었다. 전우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 어떤 사심도 없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행과 항명이라는 주홍글씨, 그리고 차가운 독방이었다. 고상철 소령의 비틀린 얼굴과 더러운 명찰이라던 경멸 어린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피가 터진 입술을 혀로 핫자 비릿한 맛이 다시 번졌다. 거울은 없었지만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 이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해병대 1사단장이신 어머니라면 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지만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기 위해 들어온 해병대였다. 결국 어머니의 힘을 빌리게 된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차유진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며 조롱할 것이다. 아니,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군사재판에서 정당하게 내 행동의 이유를 증명하면 돼. 진아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위급 상황에서 전우를 구하는 것은 해병의 제일 덕목이다. 규정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은 군법에도 명시된 원칙이다. 폭행을 당한 것은 명백한 피해 사실이며 재판에서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다음 날 헌병대 수사관과의 면담에서 산산조각 났다. 수사관은 진아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이미 짜인 각본을 읊듯 일방적인 통보만 늘어놓았다. 하지나 하사 현재 당신은 상관 폭행 및 항명, 군 기강 문란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폭행이라니요? 저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제 행동은 위급 상황에서의 정당한 인명 구조 활동이었습니다. 진아가 항변했지만 수사관은 코웃음 쳤다. 피해자? 목격자들은 모두 당신이 먼저 고상철 소령님께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고 진술했어. 그리고 명령 불복종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나? 당신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훈련 전체가 중단되고 부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뻔했어. 거짓입니다. 모든 팀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하하사 현실을 직시하시오. 백령도에서 당신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당신이 구했다는 김민준 일병조차 파도에 휩쓸려 정신이 없었고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소.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순히 인정하는 게 당신의 남은 군 생활을 위해서도 좋을 거요. 절망이 진아의 온몸을 덮쳤다. 모든 것이 조작되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침묵하거나 거짓을 강요당했고 자신이 구해준 전우마저 두려움에 입을 닫아버렸다. 고 소령이 이미 여단 전체를 장악하고 자신을 완벽한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서해의 외딴섬 백령도는 거대한 요새가 되어 그녀를 가두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외부와의 모든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다. 편지, 전화는 물론이고 가족과의 면회조차 군사재판 회부 예정인 중범죄자라는 이유로 불어대었다. 진아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식사를 거부하며 저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더 혹독한 통제뿐이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희미한 천장의 백열등을 바라보며 진아는 생각했다. 자신의 신념, 해병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던 모든 다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는 얼마나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실까. 아니, 어쩌면 실망하실지도 모른다. 결국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좌초해버린 딸의 모습에 그렇게 절망의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밤 굳게 닫힌 독방의 철문 너머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누군가 작은 종이 쪽지를 문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진아는 기어가다시피 문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는 짧지만 강렬했다. 하하사님은 우리 기수의 자랑입니다. 버티십시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침묵을 강요당한 동기나 후배 중 누군가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고립된 요새에도 자신을 믿어주는 전우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진아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다시 한번 싸울 용기를 얻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좁은 독방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체력 단련을 시작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엉망이 된 몸을 이끌고 땀을 흘릴 때마다 꺾였던 해병 정신이 다시 바로 서는 것을 느꼈다. 버텨야 한다. 살아남아서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짓누르는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딸과의 연락이 갑자기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한 어머니의 예리한 직감이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을 향해 서서히 다가서고 있었다. 포항의 제1해병사단 강철 해룡 차유진 소장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경북 포항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부인 제1해병사단 사령부. 사단장 차유진 소장의 집무실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각 부대에서 올라온 작전 보고서들이 칼같이 정렬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보이는 동해의 푸른 수평선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초점 없는 눈은 풍경이 아닌 서해의 어느 외딴 섬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벌써 열흘째였다. 아무리 혹독한 훈련 중이라도 주말이면 어떻게든 안부를 전해오던 딸 진아에게서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것이다. 처음 며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백령도는 워낙 특수한 지역이니 통신이 제한되는 장기 기밀 훈련에 돌입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어가자 단순한 훈련 때문이 아니라는 불길한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지휘하며 단련된 지휘관의 직감이자 딸의 안전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본능이었다. 참모장. 차 소장의 나지막한 부름에 정복 차림의 김현수 대령이 칼 같은 자세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예, 사단장님. 제6여단 특히 수색대대 최근 훈련 일정하고 부대 내 특이 동향 보고 좀 받아봐. 비공식적인 루트로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김 대령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1사단장이 타부대, 그것도 서해 최전선을 지키는 6여단을 비공식적으로 뒷조사하라는 명령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 차유진 소장이 비공식을 언급했을 때는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합리적인 의심의 정황이 그려져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김 대령이 물러나자 차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에 걸린 한반도 전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서해의 작은 점 백령도에 머물렀다. 진아가 해병대에 그것도 수색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끝내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진짜 해병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걱정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녀는 자신만이 아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몇 시간 후 김 대령이 긴장된 표정으로 다시 집무실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사단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차 소장은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야간 IBS 훈련 중 경미한 부상자 1명 발생, 성공적으로 훈련 종료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김 대령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알아낸 정보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훈련 중 대원 1명 조난 하지나 하사, 지휘관 명령 불복종 및 독단적 구조활동 감행. 이후 지휘관과 물리적 마찰 발생. 현재 하하사 상관 폭행 및 항명 혐의로 헌병대 영창 수감 중. 외부와의 접촉 일체 차단. 곧 군사재판 회부 예정.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차 소장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포항 앞바다의 겨울 파도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김대령은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그것이 지금 차유진 소장의 상태였다. 명령 불복종, 상관 폭행. 차유진은 자신의 딸이 어떤 아이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진아는 누구보다 해병의 규율과 명예를 중시하는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상관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라면 모를까. 보고서의 물리적 마찰이라는 애매한 표현과 외부와의 접촉 일체 차단이라는 대목에서 그녀는 거대한 은폐의 냄새를 맡았다. 해당 훈련 지휘관 이름이 뭐지? 수색 중대장 고상철 소령입니다. 해사 출신으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기수 문화를 중시하는 구시대적 성향이 있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고상철 소령. 차 소장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은조렸다. 머릿속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여군 부하, 그것을 시기하고 억누르려는 무능하고 권위적인 상관, 그리고 훈련 중 발생한 돌발 상황. 모든 것은 한편의 저질 막장 드라마처럼 진부했지만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극의 전형이었다. 김대령. 당장 헬기 준비시켜. 목적지는 백령도다. 지금 말씀이십니까? 유교단의 공식적인 방문 통보를. 필요 없어. 차 소장이 김대령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이건 공식적인 사단장 시찰이 아니야. 내 딸을 만나러 가는 어미의 면회다. 그걸 방해하는 놈이 있다면 그게 여단장이든 누구든 해병대 전투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거다. 그녀의 눈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장군의 위험이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가 다쳤다는 것을 직감한 어미 맹수의 분노였다. 의전 준비는 필요 없다. 전투복 그대로 간다. 수행원도 최소화해. 그리고 유교단에는 우리가 백령도 상공에 도착하기 10분 전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마. 불시 점검의 재미를 저들도 느껴봐야지. 차유진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팔각모를 고쳤었다.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들끓는 분노로 무장한 어머니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이 가진 무게가 자신의 이름이 가진 권력이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해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포항 비행장의 해병대 항공단 경납고에서 마리논 헬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출격 준비를 마쳤다. 전투복 차림의 차유진 소장이 헬기에 올랐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헬기가 육중한 동체를 하늘로 띄우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졸였다. 기다려라, 딸아. 엄마가 간다. 해룡의 분노를 실은 마리노는 폭풍의 눈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가고 있었다. 백령도 유교단 사령부 상공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마리논 헬기 한 대가 부대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사전 예고나 비행 계획에도 없던 헬기였다. 더욱이 동체에 선명하게 새겨진 대한민국 해병대 마크와 VIP 기체임을 암시하는 표식은 단순한 방문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관제탑의 통신병이 다급하게 헬기와 교신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짧고 단호했다. 제1해병사단장이다. 즉시 착륙을 유도하라. 1사단장? 보고를 받은 유교단장 박성준 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포항을 지키는 1사단장이 그것도 강철 해룡 차유진 소장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최전방 백령도에 들이닥친 것이다. 무슨 영문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지만 일단 영접을 위해 연병장으로 달려나갔다. 고상철 소령을 비롯한 여단 주요 간부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굉음과 함께 헬기가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다. 아직 프로펠러의 회전이 멈추기도 전에 헬기의 문이 열리고 전투복 차림의 차유진 소장이 위압적인 기세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날카로운 눈빛의 부관과 헌병 수사관 2명이 뒤따랐다. 의전이나 환영 인사를 위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충성,
여단장 해병 준장 박성준입니다. 여기까지 어인일로. 박성준 준장이 거수 경례와 함께 인사를 건넸지만 차 소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를 지나쳤다. 그녀의 얼음장 같은 시선은 박 준장 뒤에 서 있는 고상철 소령에게 정확히 꽂혔다. 고 소령은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 소장의 시선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고상철 소령. 차 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네. 고 소령이 긴장한 채 대답했다. 자네가 내 딸을 영창에 가두고 재판에 넘기려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네. 따님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고 소령은 순간 당황하여 되물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하진아? 내 딸 하진아 하사 말이다. 차 소장의 입에서 하진아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연병장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박성준 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괴롭히고 핍박했던 이제 곧 군복을 벗길 예정이었던 미운 오리 새끼가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징인 일사단장의 외동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특히 고상철 소령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출세욕과 비틀린 자격지심으로 짓밟았던 부하가 하늘 같은 존재인 이성 장군의 딸이었다니.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것은 하하사가 훈련 중 명령에 불복하고 저에게 폭력을. 고 소령은 본능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 소장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닥쳐라. 그 한마디에 고 소령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지금부터 내 딸을 만나겠다. 당장 헌병대 영창 문 열어. 차 소장이 싸늘하게 명령했다. 박성준 준장이 당황하며 앞으로 나섰다. 사단장님, 절차라는 것이 하하사는 현재 군사재판을 앞둔 중죄인 신분이라 면회가. 면회? 차 소장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면회가 아니야.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현장에 대한 해병대 사령부의 공식적인 조사 개시다. 여단장, 당신은 지금 현행범의 도주를 돕고 증거인멸에 동조하는 건가? 내가 당신 계급장부터 떼어줄까? 차 소장의 서슬퍼런 협박에 박 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차 소장은 성큼성큼 헌병대로 향했고 겁에 질린 간부들은 그저 그녀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헌병대 막사를 지키던 헌병들은 투스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굳어 있었다. 차 소장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독방의 철문을 가리켰다. 열어. 덜컥 하는 쇳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독방의 문이 열렸다. 어둡고 축축한 내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붓고 시퍼렇게 멍이 든 얼굴. 왼쪽 뺨에는 무언가에 강하게 맞은 듯 길고 붉은 상처가 선명했다. 바로 그녀의 딸 하진아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차유진 소장의 눈빛이 절망과 분노로 거세게 흔들렸다. 지난 수십 년간 그 어떤 적을 마주하고 그 어떤 끔찍한 훈련을 지휘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강철 해룡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진아야.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 웅크리고 있던 진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초점 없던 그녀의 눈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엄마.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 가장 간절했던 단 하나의 이름. 진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차유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독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딸의 작고 상처투성이인 몸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강철 같던 해병대 사단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상처 입은 딸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한 어머니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고상철 소령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자신의 해병대 생활은, 아니 인생은 바로 이 순간 끝났다는 것을. 강철 해룡의 진짜 분노는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던 하진아 하사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밀어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시면 안 됩니다. 제 힘으로. 닥쳐라. 차유진 소장은 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미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딸의 엉망이 된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퉁퉁 부은 눈, 터진 입술, 그리고 뺨의 선명한 피멍과 상처. 딸의 얼굴에 새겨진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히는 듯 했다.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 내 딸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어? 차 소장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진아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차 소장은 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독방 문 앞에 사색이 되어 서 있는 박성준 준장과 고상철 소령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직 불타는 분노와 냉혹한 살기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여단장. 그리고 고상철 소령. 그녀는 천천히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내 딸 하진아 하사에 대한 모든 혐의는 지금 이 시간부로 해병대 사령부 CIC 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 여기 있는 모두는 잠재적인 피의자이자 수사 대상이야.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섬을 떠날 수 없다. 사단장님. 이건 월권. 박성준 준장이 무언가 항의하려 했지만 차 소장의 시선 한 번에 입을 다물었다. 월권? 차 소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일사단장 차유진이 아닌 폭행당한 피해자의 어미로서 행하는 것이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 죽여도 그땐 정당방위나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있겠지. 안 그런가, 해병? 그녀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정말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듯한 섬뜩한 기세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차 소장은 함께 온 헌병 수사관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현장 감식 시작해. 이 징벌실 그리고 고상철 소령의 사무실과 숙소까지 전부. 머리카락 한 올,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마. 그리고 상어팀 팀원 전원 한 명씩 개별적으로 격리해서 진술 확보해. 강요나 회유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단 헌병대는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 유교단은 순식간에 일사단장의 완벽한 통제 하에 들어갔다. 차 소장은 진아를 데리고 의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군의관에게 직접 딸의 상처를 치료하고 진단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치료를 받는 내내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등장으로 상황이 역전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결국 자신의 힘이 아닌 어머니의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 말하지 않았어? 치료가 끝난 후 의무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차 소장이 입을 열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죄송합니다. 내가 뭐가 죄송해. 죄송해야 할 사람은 나다. 내 딸이 이런 꼴을 당하도록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이 어미가 죄인이야. 차 소장의 목소리가 다시 떨려왔다. 그녀는 진아의 손을 꼭 잡았다. 진아야. 내가 왜 해병대에 오고 싶어 했는지, 왜 굳이 이 험한 수색대에 왔는지 엄마는 다 알아. 내 그늘에서 벗어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거겠지. 엄마는 그런 내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시련이나 훈련이 아니야. 명백한 범죄고 폭력이야. 이런 부조리에 굴복하고 침묵하는 건 해병 정신이 아니야. 맞서 싸워야지. 진실을 밝혀내고 죄 지은 놈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해병이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굳게 닫혀있던 진아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래, 이건 나의 실패가 아니다.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또 다른 전투의 시작일 뿐이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일사단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유교단을 뒤엎었다는 소문이 나면. 걱정하지 마라. 차 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더 이상 사적인 감정이 아니야. 내 딸에게 가해진 폭력은 대한민국 모든 해병, 아니 모든 군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폭력의 씨앗이다. 내가 이번 기회에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릴 테니까. 누가 감히 해병의 붉은 명찰을 더럽히고 있는지, 누가 감히 신성한 팔각모를 쓰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 실체를 온 세상에 드러내줄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선 내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폭행을 방조한 자들부터 시작하자꾸나. 내가 구해준 전후 김민준 일병부터 만나봐야겠어. 차유진 소장의 눈빛은 다시 강철 해룡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딸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썩어빠진 군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분노의 서막이 올랐고 이제 곧 피해 심판이 시작될 터였다. 백령도는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는 거대한 태풍의 눈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었다. 차유진 소장의 기습 상륙 이후 백령도 유교단은 거대한 수술대에 오른 환자와 같았다. 해병대 사령부에서 급파된 범죄수사대 CIC의 날카로운 칼은 여단의 가장 깊고 썩어 들어간 환부를 향해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수사의 첫 번째 대상은 하지나 하사를 구출하고도 두려움에 입을 닫았던 김민준 일병이었다. 차 소장은 김일병을 여단장실에 마련된 임시 조사실로 불렀다. 그곳에는 차 소장과 해병대 수사대장 그리고 영상 녹화 장비만이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앳된 얼굴의 신병은 거대한 별 2개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며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김민준 해병. 차 소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다. 분노나 질책의 기색은 없었다. 많이 무서웠겠지. 이해한다. 나 역시 이등병 시절 선임의 부당한 지시에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하지만 해병의 침묵은 때로 진실을 죽이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기도 한단다. 그녀는 김일병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아주었다. 나는 지금 너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을 뿐이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를 말해주면 된다. 너의 진술은 해병대 사령부의 이름으로 철저히 보호될 것이다. 너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자가 있다면 내가 먼저 그자의 팔각모를 벗길 것이다. 약속하지.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과 해병대 장군의 서슬퍼런 약속이 공존하는 말에 김일병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흐느끼며 그날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하지나 하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자신을 구했는지, 고상철 소령이 얼마나 부당하게 그녀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하하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인데 제가 무서워서 고 소령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됐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주어 고맙다. 그게 바로 해병이다. 김일병의 진술은 수사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의 증언을 확보한 수사대는 상어팀 팀원 전원을 소환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 소령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기 주저했지만 김일병의 용기 있는 고백과 차유진 소장의 강력한 신변 보호 약속 앞에 그들 역시 기수의 압박을 이겨내고 하나둘씩 굳게 닫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고 소령의 폭행과 폭언은 하지나 하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과 인격 모독을 일삼아왔으며 특히 여군인 진아에게는 노골적인 성차별적 발언과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부대에 보급되는 유류와 부식 일부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리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모든 증언과 증거가 가리키는 종착점은 단 한 사람, 고상철 소령이었다. 차 소장은 마침내 그를 소환했다. 고 소령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폐색이 짙었다. 고상철 소령. 내 놈에게 묻는다. 내 딸에게 왜 그랬나?
차 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해병의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오해? 차 소장이 수사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던졌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는 폭언, 안테나로 뺨을 후려친 폭행,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짓 진술 강요, 심지어 부대 유류를 빼돌려 개인 차량 주유에 썼다는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고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차 소장의 손에 들린 것이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명백한 증거 자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놈 같은 자들을 해병대에서 30년간 수없이 봐왔다. 자신의 무능함과 열등감을 약한 자를 짓밟는 것으로 해소하는 버러지들. 팔강모 뒤에 숨어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그걸 해병 정신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쓰레기들 말이다. 차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 소령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놈이 휘두른 폭력은 단순히 내 딸아이의 뺨에 상처를 낸 것만이 아니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맹세한 한 해병의 명예를 짓밟았고 해병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무엇보다 신성한 붉은 명찰의 가치를 더럽혔다. 그 죄에 내 놈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서라도 반드시 갚게 해주마. 그녀는 함께 온 수사관에게 턱짓했다. 고상철 소령을 직권 남용, 초병 폭행, 특수 폭행, 강요, 협박, 군용물 절도 혐의로 지금 즉시 긴급 체포한다. 수갑 채워. 사단장님, 이럴 순 없습니다. 저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고 소령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한 해병의 몰락과 정의의 승리를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여단장 박성준 준장 역시 지휘 책임과 사건 은폐 및 방조 혐의로 직위 해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차유진 소장의 칼은 부패한 환부를 정확히 도려냈고 유교단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종양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제 남은 것은 해병대 사령부 군사법원의 엄중한 심판뿐이었다. 한 달 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 사령부 고등군사법원.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의 이목이 이곳으로 쏠렸다. 유교단 수색대대 지휘관 폭행 및 비리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피고인석에는 초췌한 모습의 고상철 전 소령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방청석 한쪽에는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전투복을 입은 하지나 하사가 굳은 표정으로 자리했다. 그 뒤에는 차유진 소장이 담담한 얼굴로 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고 전 소령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일부 기강 해이 장병에 대한 지휘관의 정당한 훈계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이자 일사단장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표적 수사라며 여론을 호도하려 애썼다. 하지만 군 검찰 측이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하자 법정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기울었다. 첫 번째 증거는 하지나 하사의 상해 진단서와 당시 폭행으로 찢어진 그녀의 전투복, 그리고 폭행 도구로 쓰인 안테나였다. 군의관의 전문적인 소견과 함께 뺨에 남은 상처가 단순한 마찰이 아닌 길고 단단한 물체에 의한 가격의 결과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 이어서 김민준 일병을 비롯한 상어팀 팀원들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때로는 눈물로 진실을 고백하는 젊은 해병들의 모습은 방청석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들의 증언은 고 전 소령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그리고 사건 은폐를 위한 협박 사실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수사대가 복원해낸 고 전 소령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그가 여단장에게 하지나 그 계집애 이번 기회에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내용과 동료. 장교에게 일사단장 딸인 줄 알았으면 머리카락 한 올도 안 건드렸지라며 후회하는 내용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선 것은 하지나 하사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차분하고 강인한 목소리로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저는 전우를 구하기 위해 지휘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념과 해병의 본능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위기에 처한 전우를 외면하고서는 붉은 명찰을 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피고인석의 고상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팔각모를 썼다는 이유로 다른 해병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고상철 소령은 저를 폭행하고 모욕함으로써 저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회복된 명예가 아닌 땅에 떨어진 해병의 명예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진술은 법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개인에 대한 원망을 넘어 해병대 전체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방청객들은 진정한 해병의 품격을 보았다. 최후 변론에서 고 전소령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국가에 헌신한 지난 세월을 언급하며 한순간의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고상철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휘관의 직위를 남용하여 부하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특히 인명을 구조한 부하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군용물을 횡령한 점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8년과 파면을 선고한다. 징역 18년 파면. 해병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이었다. 고 전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진아에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묵묵히 그 앞을 지나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차유진 소장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다, 내 딸. 감사합니다, 어머니. 모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전우의 증표였다. 심판의 법정은 한 개인의 파멸을 넘어 해병대 내부에 만연했던 부조리의 어둠을 태우고 정의의 새벽을 밝히고 있었다. 고상철 전 소령에 대한 엄중한 판결은 시작에 불과했다. 차유진 소장의 칼끝은 유교단을 넘어 해병대 전체의 썩은 뿌리를 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 사령부는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지휘관 직권 남용 및 부조리 실태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 수많은 제2의 고상철들이 팔각모를 벗었고 폐쇄적인 기수 문화와 권위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제도적 개혁안들이 마련되었다. 특히 여군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신설되었고 지휘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 고발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유교단은 그야말로 대수술을 겪었다. 여단장부터 주요 간부들이 대거 교체되었고 새롭게 부임한 지휘부는 부대 문화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하지나 하사는 모든 혐의를 벗고 원래의 자리로 복귀했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위급 상황 시 지휘관의 부적절한 지휘에 대응한 모범적인 부사관 사례로 전군에 전파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에도 진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남아있었다. 결국 어머니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작아지게 만들었다. 사건 처리 후 포항 1사단으로 잠시 파견 근무를 온 진아는 일부러 어머니와의 대면을 피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차유진 소장이 예고 없이 딸이 머무는 BOQ를 찾아왔다. 장군의 정복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익숙한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된장찌개 냄새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던 작은 방을 채웠다. 아직도 엄마가 원망스럽니? 식사를 하던 중 차 소장이 조용히 물었다. 진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넌 해냈다. 차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 전우를 구하고 모래사장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해병의 명예를 지켜냈기 때문에 엄마가 나설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만약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부당함에 타협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서해 바다에 묻혔을 거다. 시작은 내가 한 거야, 진아야. 엄마는 그저 내가 힘들게 파놓은 진실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올렸을 뿐이란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게 아니야. 때로는 도움을 청하고 함께 싸우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단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일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내 엄마로서 너는 내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이야. 어머니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진아의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의 존재는 자신의 노력을 가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이 더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든든한 방파제였다는 것을.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포항의 밤바다를 함께 걸었다. 해병으로서의 고충, 여자로서의 삶, 그리고 서로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 길고 길었던 상처의 시간은 비로소 완전한 치유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었다. 정화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는 더 단단하고 건강해진 새로운 해병대가 움트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포항 도구 해안의 해병대 전용 훈련장. 거친 파도와 모래바람 속에서 해병대 수색대의 고강도 연합훈련이 한창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중사로 진급한 하진아가 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팔뚝에는 해병의 상징인 앵커 문신이 선명했다. 전방의 적 위협 식별, 2조 좌측으로 우회 기동, 3조 화력 지원 준비. 지난 1년은 그녀에게 격동의 시간이었다. 군사법정의 증인에서 부대 개혁의 상징으로, 그리고 이제는 가장 신뢰받는 팀 리더로. 그녀는 쉼없이 달려왔다. 뺨에 남았던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해병 정신 속에 깨지지 않는 앵카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팀에는 그녀의 이야기에 감명받아 수색대에 지원한 후배 여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목표 확보 완료. 인질 구출 성공. 훈련 종료를 알리는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땀으로 범벅이 된 팀원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를 여자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장 믿음직한 선임이자 최고의 팀장이었다. 그때 훈련을 참관하던 지휘부 쪽에서 한 사람이 다가왔다.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영전한 차유진 소장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장성 및 참모들과 함께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생 많았다, 하중사. 충성. 감사합니다, 부사령관님. 딱딱한 경례와 대답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훌륭한 지휘였다. 역시 내 딸이야. 차 소장이 주변의 다른 지휘관들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아는 그저 씩 웃어 보였다. 이제 정말 내 힘으로 너만의 파도를 넘어가는구나. 부사령관님께서 막아주신 폭풍우 덕분입니다. 아니, 이건 온전히 내가 흘린 땀의 결과다. 차 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늠름하게 성장한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훈련을 마친 진아는 팀원들과 함께 나가자 해병대 군가를 부르며 훈련장을 빠져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차유진 소장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미소가 번졌다. 폭풍우는 지나갔고 강철은 더욱 단단하게 벼려졌다. 하진아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히 차유진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 해병대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전설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설의 뒤에는 딸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기꺼이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던 강철 같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터였다. 붉은 명찰 아래 새겨진 깨지지 않는 앵카처럼 두 사람의 인연과 해병 정신은 그렇게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영원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